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사이클을 보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면 지금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지금 법인 투자 특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법인 투자 하시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법인 투자를 해라고 해도 아니 난 종부세 피해서 그러니까 사서 딱 뭐 한 8, 9개월 만에 딱 팔고 뭐 그런 거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많고 지금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법인 투자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겠죠? 이런 분들의 투자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다주택자들의 환경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종부세에 대한 세제가 완화됐잖아요. 완화됨으로 해서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허들이 없어졌어요. 없어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총 가액이 얼마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이제 저게 심플해졌죠. 맞죠. 예, 개수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허들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였거든요. 작년도 활발했고 지금까지 또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풀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굳이 내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가도 될까 이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제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법인이 유리한데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법인이 꼭 유리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단기와 장기의 어떤 뭐 대략적인 어떤 기준을 뭐 한 뭐 2년, 3년, 저는 5년 2년으로 보고 있어요. 2년 정도. 왜냐면 시뮬레이션 2년까지 되더라고요. 보니까 3년부터는 좀 더 불리한 게 뭐냐면 법인의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본 공제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사면 바로 종부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내가 2년까지 이제는 1년에서 2년은 더 늘어났어. 그 전에 1년밖에 투자 못했는데 2년까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어. 근데 문제 뭐냐면 지금도 법인은 취득세가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내가 12%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2년 기간 내에 12%를 계산해서 어떤 법인세죠. 양도세를 제외하고 부분까지 수익을 남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 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수익을 얻는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지역에서 상장이 나타나는 지역은 뭐 강릉, 이천 포함해서 거의 한 5%, 8%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합세거나 또 일부 지역은 하락장이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를 감당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특정 몇몇 지역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소규모 그다음에 굉장히 그 지역이 협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 과거의 어떤 그 재작년처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대세적인 어떤 투자의 방식으로 법인을 활용한다 좀 좋지 않는 이런 상황 같아서 이걸로 인해서 다시 법인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법인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건 취득세를 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종부세 내기 전에 빠져나와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공시가격 1억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지기만 했잖아요. 어찌 보면 종부세를 어쨌든 반 토막 이상 내줬으니까. 그러면 안 팔고 한 턴 더 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공시가격 1억 이하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공시가 1억 이하도 좀 리스크가 이제 점점 있다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시가 1억 아파트가 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취득세 중과가 된 이후부터 공시가 1억이 어떻게 보면 대치 상품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였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했던 규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서 부동산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공시가 1억 이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몰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짜장면 집이 맛있는 건 아닌데 옆에가 너무 맛없으니까 차라리 와서 먹은 거지. 여기가 맛있는 건 아니었죠. 맞아요. 근데 다시 이 집이 나가고 난 다음에 더 맛있는 집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이 맛없는 음식에 좀 싸다는 이유로 들어와서 먹을 수 있겠냐는 문제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이번에 양도세 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건드렸잖아요. 취득세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이런 기조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시그널을. 그럼 지금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완화된 시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공시가 1억에 있는 그 아파트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거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자기 돈을 네. 쓸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나오기가 점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네. 규제 이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사람들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아파트를 규제를 하다 보니 이 어떻게 보면 실거주 살아야 되겠고,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고, 네. 대체 상품으로 해서 사람들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이쪽에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분양의 피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되면서 이것도 올라가네. 이것도 차가치가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부동산 규제의 풍선 효과로서 나타나는 반사적인 이익일 뿐이거든요. 네네네. 반대로 말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로 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각종 규제들이 다시 과거로 회계에 다시 원상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풍선 효과로 받을 수 있는 대체 상품들이 오히려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매가 상승이 되지 않았던 상품은 네. 그대로 또 매가 상품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이 그동안 너무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율 자체가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대체제로 선택됐던 것들이 네. 반대로 이제 세금이 높아졌던 게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럼 이제 다시 또 지금보다는 좀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샀다가 못 나오면 어쨌든 손해 보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지만 지금 살려고 한 사람들은 그렇죠. 최소한 2년 정도는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후의 모습이 네. 지금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2년 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과 정책의 발표의 속도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상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규제가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1억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없어. 네. 그럼 나는 팔고 싶어 해. 근데 그렇죠. 살 사람이 없어. 근데 실거주 하려고 한 사람들이 봤더니 1억짜리 아파트 거기 전세로는 살겠는데 네. 내가 매수해서 살기 그래. 왜? 너무 낡았어. 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재건축도 안 돼. 재건축도 안 되죠. 뭐 옆에 막 논밭이 있어. 그렇죠.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못 빠져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보면 또 고점에서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지금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좀 팔아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는 어떤 스탠스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팔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팔고 현금을 보유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의 끝자락의 모습 그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네. 그때 갖고 있는 현금을 다시 먼저 내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내가 이 기간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커. 네. 나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니터하기가 쉽지 않아. 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뭐 대출이라는 대출 이자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세를 꼈다 한다면 혹시라도 역전세를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이후에 갈아타기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기존에 있는 거를 매도를 하고 좀 더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스탠스로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 시점입니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좀 상승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혹시 뭐 북극성주님은 부동산 말고 혹시 다른 투자는 안 하세요? 저는 코인이나 주식 하나도 모르고. 네, 저는 투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 현금 아니면 부동산 이렇게만 이게 왔다 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현금을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그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 이거를 반드시 예비비로 들어와. 거든요. 그렇죠. 네, 예비비 둬야 돼요. 사람들이 연끌한다고 해서 신용대출을 끌 써버리고 마이너스 통장 끌 써버리면 나중에 급한 상황에서 어떤 불을 꺼야 되는데 불 끌 수 있는 소방서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장모님 집, 처갓집, 처갓집 대출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 최근에 보면요, 그게 말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실제 저희 이제 아는 중에 한 명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연끌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모님 이분 그다음에 농담입니다. 지인분 이분까지 끌어서 연끌도 해요. 또 이렇게. 그거는 진짜 안 되죠.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장모님 못 볼 수도 있어요. 진짜. 그것도 그렇고 남의 돈의 한계는 은행 돈. 은행돈까지지. 맞아요. 거기서 이제 장모님 뭐 이렇게 가면 큰일 나고 거기까지 가는 건 제가 영끌 수준이 아니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남의 영혼까지 다 가져온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예비비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좀 예비비도 뭐
가지고 하지만 지금 투자금 자체가 적은 분들은 뭐 법인으로 우선 하나 하고 아니면 뭐 지방의 분양권 우선 뭐 하나 하고 단타 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지방 분양권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좀 지금은 좀 지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도 작년만 하더라도 좀 어떤 경쟁률이 좀 높았던 지역들이 지금은 굉장히 경쟁률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아무래도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공공 분양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마지막 적용이 되는 그런 단지들에서 시세보다 좀 낮은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안 좋은 상황인데 분양 시장이 지금 현재 기점으로 했을 때 좀 더 저렴하게 분양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분양은 바로 입주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최소한 2년에 3년 정도 입주하는 건데 그 시장이 지금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놓고 봤을 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은 시점에서 내가 분양하는 것도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사이클을 보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는 저는 경매 말고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는데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반 매매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장이 뭐 6개월 1년 이상 지속된다 했을 경우에는 내가 만약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가장 어떤 그 분양으로 어떤 청약을 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감싸 안고 있는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냐면 뭐냐면 사실 저는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요소를 6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6가지요? 6가지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게 이제 내수 경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동성, 세 번째가 금리, 네 번째가 수요 정책,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세금, 여섯 번째 대출 보고 있어요. 있는데 6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저는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 상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3년 전하고 지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년 전에 비교했을 때 그때는 내수 경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유동성 진짜 많았어요. 많이 풀려진 상황이고 금리 저금리였어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출, 그다음에 세금 다 심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대출 규제 있고 그다음에 세금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 억제 규제. 그래서 뭐 조선대상 지역을 포함해서 다 규제를 시켜놨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빼고는 즉 저금리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빼고는 시장을 놓고 봤을 경우 전부 다 악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 시장이 얼마만큼 유동성으로 저금리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최근에 또 그 대구를 포함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세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은 아직까지는 현재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격지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1주택자 한해서는 또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내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호재 작용을 해야 되는 투자에 조금 요인이 여유가 되죠. 있죠. 좀 더 그 여유가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금리 엄청 인상하고 있죠. 금리 인상되면서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다시 대출 금리로 물가를 잡음으로 해서 경기 상황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외적인 거신 요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과거와 비교했을 때 대내적인 상황보다는 대외적인 상황에서 즉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서 상승폭이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지역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분양을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좀 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지금은 뭔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 보고 있고 내후년 또 달라질지 몰라요. 내년 하반기 됐을 때 지금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거쳐지지 않는 시점에서 먼저 움직여버리면 그 사람이 화살바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 예측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틀릴 수가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괜히 굳이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조금 뭐 양도세 완화도 해준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좀 정리 좀 하고 1주택자분들은 좀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우선은 지금은 좀 수비를 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고 하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물가가 정말 잡힌지 안 잡힌지. 그리고 실제 그 정책이 발표됐을 때 로드맵이 발표됐을 때 거기에 지역적인 어떤 시장의 모습들이 정말
좀 수요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당근이 나올 것인지 그냥 올해 하반기 좀 지켜보고 내가 어떤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좀 늦지 않는다. 늦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이 뭐 1년에 뭐 10몇 프로 올라가고 이럴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좀 기다렸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진짜 부동산 걱정 많으신데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좀 명확하게 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북극성주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이렇게 또 북극성주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좀 편하네요. 그래요? 저도 굉장히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또 잘 아시니까 제가 뭐 여쭤보면 또 바로바로 또 답변해 주시고 해서 저도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또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북극성주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